자, 반갑습니다. 박선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영상으로 만나보고 우리나라의 악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죠?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수예요. 요거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왔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수의 특성을 어디서 주로 다뤄봤었냐면 끽해봤자 거기 해류에서 난류와 뭐 한류의 특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수온이 어떻다, 용존 뭐 기체량이 어떻다, 아니면 염분이 어떻다 요 정도가 다였어. 근데 이제는 아예 새로운 단원으로서 해수의 특성, 해수의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는 G2에 있던 내용이 넘어왔는 거라서 뭐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쫄지 말고, 사실은 내가 긴장했습니다. 쌤 지난 시간에 영상 앞에서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오늘은 약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괜찮지요? 가보겠습니다. 자, 해수의 특성, 해수의 물리량 크게 네 가지로 나뉠 거예요. 수온, 다음은 염분, 다음은 밀도, 마지막은 용존, 기체. 요 네 가지, 그 중에서 수온, 염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줘도 됩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도 가장 많이 되는 단원이고, 뭐 나머지 것들은 수온과 염분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위에 것들을 먼저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 것들은 연결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우리 교재 따라서 염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염분. 자, 단원 자체를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염분이 무엇인가? 그럼 이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구 전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서의 이 물리량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염분은 특히나 얘들아 야의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류가 들어있는 비율,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염분은요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g으로 표시했는 겁니다. 즉 해수 안에 염류라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염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머지 개념들을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중에서 자, 일단은 염분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해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게요.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g으로 나타냈습니다. 1000분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퍼센트 말고 점 하나 더 붙여서 퍼밀이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버리고 PSU라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용 염분 단위. 요거는 염분을 측정해내는 방법에서 출발해보면 조금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해수 안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냈었다면은 요즘에는 전기 정도성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수 안에 염류가 많이 녹아있어? 그러면 그 안에 전해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지. 따라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우리의 염분이기 때문에 이제 PSU라는 새로운 단위를 가지고 왔는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이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을 퍼밀이라는 단위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근데 그 퍼밀이랑 완전하게 달라지는 PSU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염분이 약 35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계 평균 염분이 35퍼밀이다. 세계 평균적으로 해수 1kg 안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다? 35g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이 퍼밀이라는 단위를 PSU로 바꿀 때 그저 숫자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단위만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조절을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PSU 단위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도록 합니다. 되겠지요? 자, 본격적으로 염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바다 안에 들어있는, 즉 해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을 적어놨습니다.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염화, 나트륨이고 그 다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염화,
마그네슘이지요. 다른 친구들 미량 들어있는 애들까지 종류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얘네 둘이는 조금 기억을 해줍시다. 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대요. 염화나트륨이 짱 많고 다음은 염화마그네슘 순이래요. 그럼 얘들아, 원소 자체로 따지자면은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이겠지만은 이온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온적으로는 누가 더 많겠어요? 이온. 나트륨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어요. 단 염소 이온이 가장 많다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지요. 염소 이온 1등, 그 다음은 나트륨 이온, 그 다음은 뭐 마그네슘 이온,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되겠니? 여기서 얘들아, 각각의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어디에서 우리 해수에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초의 바다를 우리가 먼저 출발해볼까, 얘들아? 최초의 바다는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물에서 비롯되었어. 무슨 말이냐면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땅덩어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엄청 긴 세월 동안 비가 내렸어.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내리는 그 비에 의해서 해양이 형성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비는 물입니다, 얘들아. 수증기, 맹물이지요. 여러분들 비 올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받아 먹어봐봐. 그게 짜고 쓰니?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따라서 얘네들은 최초의 바다에는 없었어. 근데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서 왔을까? 먼저 C의 염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냐면 해저 화산 분출에 의해서 유입되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체를 화산기체 내지는 화산가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수증기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하겠지만은 주로 아주 미량이지만 염소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염소이온이 해수에 용해되어 들어가면서 이 이온을 형성하게 되었다. 문제 없겠지요? 그 다음에 Na 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는가?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줘야겠지요.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육지로부터 유입된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주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암석에서 풍화 침식되어가는 과정에서 해수에 유입이 된 거지. 물론 바다 안에 들어있는 암석들이 풍화 침식돼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육지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들이 육수, 그러니까 하천수겠지요. 하천수에 의해서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이게 해수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야. 최초의 바다는 이런 이온들이 없었어.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온들의 양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 현재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잘 봐. 안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사실 옛날에는 진짜 중요한 어떤 법칙으로서 우리한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기본 베이스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봐. 염분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해수별로 염분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 염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들 간의 질량 비, 질량이 아니야, 질량 비는 동일하다는 소리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 봐. A 해수가 있고 B 해수가 있어. 각각의 해수를 쌤이 1kg씩 떠왔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 해수는 평균 염분을 따라가서 35 PSU 정도를 가졌고, B 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짜. 그래서 70 PSU 정도를 가졌대요. 그럼 봐. 똑같이 1kg라는 해수의 양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 자체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35 PSU라는 그 정의 자체에서 출발하면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얼마다? 35g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B해수는 얼마야? 똑같이 70g이다. 그럼 잘 봐. A와 B의 해수를 따져보았을 때 얘가 더 짜. 왜? 얘가 염류의 양이 더 많거든. 즉 해수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 그 바닷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질들 간의 비율은 동일하다는 거야.
되겠니? 자,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다 그랬어. 염화나트륨이 한 70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라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NaCl의 B를 한번 적어보자면 A 해수에도 야가 약 70% 정도고 B 해수에도 야가 약 70% 정도가 들어있다고. 이게 동일하다고.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봐. 전체 염류의 양이 이만큼인데 그 안에 NaCl의 B가 70%래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Cl의 양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얘도 70g 전체 염류 들어있는데 그 중에 70%를 차지해요. 그럼 NaCl의 양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봐. 내가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왜 중요하냐면 어느 바다의 염분을 알아. 염분? 그러면 그 바다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내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야. 한 번 더. 내가 어떤 특정 바다의 특정 염류의 양을 알아. 그럼 그 바다의 염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소리야.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염류의 양을 구해내거나 특정 염류의 양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염분을 구해내서 그 안에 염류의 양을 추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썼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었겠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지금도 물론 이거를 가지고 아주 자잘한 계산을 하는 문제 정도는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염분비 일정의 법칙 어렵지 않으니까. 각각의 염류들 간의 비율이 동일하다. 정리돼요? 됐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 염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쌤이 시작할 때 염분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얘들아? 정의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염분의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g으로 표시한 거다 라고 얘기했지요. 즉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염류예요. 해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염류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염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내가 염류의 양을 건드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억수로 짜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쌤이 소금 한 푸대 들고 동해 바다 가지고 헤헷 하면서 갖다 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해 바다가 짜질까 얘들아? 의미 없어. 그렇게 드넓은 바다에서 내 소금 한 푸대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옛날 동화에 나오는 거 소금이 계속 나오는 맷돌 이런 거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 바닷물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알지? 그럼 뭘 건드려야 돼? 물을 건드리는 거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물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러면 바다에 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 비가 내리면 되겠죠. 강수량이 많다요. 그러면은 맹물이 많아진 거잖아.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염류의 양은 동일한 상태에서 물이 많아진 거니까 염분값은 낮아지겠지요. 어렵지 않지? 한 번 더. 이번엔 증발량 한번 생각해볼까? 증발했대요. 증발하는 길에 수증기가 막 소금을 들고 올라갈까? 그건 아니잖아. 맹물만 올라간다고. 그럼 맹물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물 없어진 거니까 염분은 어떻게 되겠니? 염분이 짜지는 거지. 됐어요? 그럼 봐. 이 강수량과 증발량을 동시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커졌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커졌다. 증발량 값은 더 커지고 강수량 값은 더 줄어들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커지는 거겠지요. 증발 많이 됐어. 강수 조금 왔어. 그럼 바닷물 짜질까 싱거워질까? 짜지는 거겠지. 따라서 염분은 증가한다. 되겠어요? 그럼 잘 봐.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위도별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건데, 이게 쌤이 좀 주의시키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해류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해류에서는 다시 해류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난류와 한류를 꼽을 때 난류는 뜨신 물이고 뭐 수온은 높고 그 다음에 뭐 염분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그전에는 쌤이 기존 교육 과정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해수의 특성을 그렇게 복잡하게 배우지 않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난류는 왜 염분이 높아요? 하면 몰라, 뜨신 물이니까 많이 녹겠지 뭐.
이렇게 하고 치워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들아 생각해봐. 난류는 왜 염분이 높을까요? 난류는 바로 증발량이 많은 거야. 그럼 봐. 우리가 소음과 염분의 짝짓기는 이 표층해수의 순환에서부터 너무 많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이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 자, 소온이 높으면 염분이 높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 내에서 얘들아 소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제일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이겠지요.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 염분이 제일 높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대기 대순환을 배우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를 쌤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 여기가 적도 부근이야 얘들아. 적도 부근은요 강수량이 오히려 삐쭉 늘어나는 거야. 요거는 일단은 그냥 좀 적어 놓으세요 얘들아. 우리 적도 부근은요 저압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압대. 저압대, 저기압인 지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저기압인 동네가 적도 부근에 형성이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 유체 너무 잘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야. 왜? 적도는 에너지 많이 받습니다. 에너지 많이 받은 공기는 가벼워지지요. 위로 올라가. 상승기류는 저기압. 연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저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승기류, 구름 생기고 강수 내리기 편한 거야. 그래서 저압대 지역이라서 강수량이 많아. 일단은 나중에 뒤에 가서 대기 대순환 하고 나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야. 오늘은 그냥 적도 부근은 강수량이 많다 정도? 머리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저압대이기 때문이다. 요까지 좀 연결해주면 좋겠어. 그럼 봐. 증발량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증발량은 여기가 적도 부근이고 요 옆에가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얘기한다면 증발량 자체는요 오히려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냐? 증발량 자체는요 오히려 여기서 자 이래서 쌤도 빔 프로젝트를 사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다시 증발량 자체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됐어? 자, 쌤이 그린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현재 강수량 그래프고요. 쌤이 그린 파란색 그래프가 현재 증발량 그래프인가. 잘 봐. 적도 지방은 소온이 높으니까 왠지 염분이 높을 것 같았는데 어때요 지금?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영 많지요? 그럼 여기는 강수량이 더 많은 동네라는 거야. 즉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적어진다는 거지. 됐어? 한 번 더. 위도 30도 부근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여기입니다 여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네? 그러면 증발 많이 하는 거니까 맹물이 없어지는 거니까 짜지겠네. 염분 높아지는 거야. 요거를 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로서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위도 30도 부근에서 맥스를 찍으면서 그래프의 형태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됐어? 그럼 봐. 만약에 얘들아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오로지 야만이 염분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우리의 표층 염분 그래프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에 완전히 맞아 떨어져야 돼. 그지?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 흰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요런 식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프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그래프 봐도 돼요. 교재에 있는 그래프. 그럼 봐. 일단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랑 노란색이 표층 염분 그래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되냐면 거의 비슷해. 되겠나? 여기 중위도랑 저위도 부근에서는 거의 그래프가 맞아 떨어집니다. 즉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거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 어떠니 하더라? 여기 극지방 고위도 부근이시요. 여기는 이 그래프와 약간의 이 갭이 생긴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얼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맞아. 근데 이것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즉 이거 말고 다른 뭔가 표층 염분에 영향을 끼치는 또 뭔가가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되겠나? 그럼 봐. 그 뭔가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극지방 부근이네. 그럼 극지방 부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지? 바로 이런 거지. 빙하입니다. 빙하. 쌤 자리가 비좁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빙하. 극지방에서는
빙하의 영향을 받아요. 얘들아, 빙하가 만들어졌대요. 결빙이라요. 빙하가 어는 길이야. 지금 내가 얼음이 만들어지는데 옆에 있는 소금 끌어안고 올까? 그건 아니겠지요. 결빙이 이루어질 때는 맹물만 가지고 얼어붙습니다. 그 말은 해수의 물의 양이 줄어드는 꼴이 되겠지요. 따라서 결빙이 있어요. 염분은 높아지는 거지. 됐어요? 반면에 해빙이 있어요. 녹았지? 그럼 맹물이 유입되는 거야. 그럼 염분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봐.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고위도 지방은 전부 다 해빙인가요, 지금? 이게 전반적인 패턴이 그러하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 지구과학의 특성 알잖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얘들아, 해빙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꼴이겠지. 왜? 우리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보다 표충연분이 더 하단에 있으니까, 연분이 더 낮게 측정됐으니까, 그러면 해빙의 영향이 더 크겠네. 그럼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가 심화됐겠네. 됐어? 근데 얘들아, 오늘따라 옥수로 추웠어. 그럼 얼음이 더 얼겠지. 그럼 오늘따라 표층연분이 약간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것만 외우지 말고 이런 전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결빙의 영향을 받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지 마. 지구과학 외우는 과목이 아니야, 얘들아. 됐지요? 그럼 자, 증발량 빼기 강수량. 오케이. 1번 1등 공시에. 두 번째, 빙하의 영향. 어느냐 녹느냐. 됐어. 이거 두 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잘 봐.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져 있는 제일 하단에 전세계 해양의 표층연분 분포 보이니? 표층연분 분포.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적도 부근을 보면은 염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도 30도 부근에 보면 염분이 꽤 높아요. 근데 얘들아 봐봐. 높은 와중에 바다의 가운데 지역은 더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또 영향을 끼치는 뭔가가 있다는 소리지. 그게 바로 뭐냐? 마지막 육수의 유입입니다. 육수가 뭐다? 육지물인 거야. 해수의 반대말이지요. 육수는 하천수이기 때문에 염류가 별로 없어. 되겠니? 그럼 봐. 있긴 있지, 당연히. 왜? NA랑 MG 어디서 왔다 그랬어? 육수로부터 유입됐다며. 그 있긴 있어. 하지만 해수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야. 그게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육수의 유입은 거진 맹물에 가깝습니다. 그럼 맹물이 유입되었어? 그럼 싱거워지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육수의 유입은 당연히 육지 부근에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바다의 한가운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바다라 그래서 대양의 중심부. 됐어? 그러면 대륙의 주변부보다는 대양의 중심부가 염분이 어떻다고? 높아져야 되는 거지. 됐니? 정리해보자면 대륙의 주변부를 연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대륙의 주변부 내지는 대륙의 연안, 대륙 부근에 있는 쪽 이랑 대양의 중심부, 큰 바다의 한가운데를 비교했을 때 육수의 유입,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얘가 영향 더 많이 받겠지요. 그럼 얘가 더 싱거워져야 돼. 염분값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해수의 염분에 대한 특징입니다. 요게. 쌤 출발할 때 뭐라고? 정의에서 출발하라고. 정리하고 여기 약간의 곁다리가 뭐였냐면 그 안에 염류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 염분비 일정까지 살짝 찍어주고 야한테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뒤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걔한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뭘까? 요런 생각의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정리가 수월해질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요? 됐어.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수온입니다. 수온은 자 마찬가지 해수의 수온을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 이렇게 출발을 해봐봐 얘들아. 해수의 수온을 결정짓는 요인.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수온은 얘들아 표층 수온이다. 표층 수온을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 당연히 태양에 의해서 데워지는 게 제일 크겠지요. 그러면 수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태양 곡사 에너지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태양 곡사 에너지 뭐에 의한 영향을 받니?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위도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 지구는 구형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하는 각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럼 뭐 적도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가장 수직이 가깝게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강한 태양 복사 에너지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적도 부근이 온도가 제일 높을 거야. 그러면 수온도 따라서 높아지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봐. 만약에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위도, 즉 태양 복사 에너지만 있다면 우리가 위도와 완전하게 나란하게 수온의 분포가 형성될 거야.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온이 같은 지점을 이었어. 등수온선이라고 부릅니다. 등수온선이 완전히 일치할 거야. 뭐랑? 위도랑. 근데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등수온선, 즉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위도라는 거에는 별로 뭐 다른 의견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소리지. 되겠니? 그럼 다른 거 뭐 영향 끼칠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있어요, 얘들아. 용승과 침강. 용승과 침강. 요거는 우리 뒤 이어서 용승과 침강에 대한 단독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느낌만 봐봐, 얘들아. 용승, 어이? 뭐 올라오는 느낌이니 내려가는 느낌이니? 용승? 어이? 올라오는 느낌 안 드니? 용승은 올라와요. 누가 올라오느냐? 심층수가 올라와. 저기 밑바닥에 있는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거지. 즉 표층의 해수보다는 당연히 심층수의 수온이 낮겠지. 차가운 물이겠지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용승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 거야. 상대적으로. 마찬가지 침강이 나타나는 동네야, 얘들아. 침강 내려가는 느낌이지요. 침강이 나타나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동일한 위도성에 비해서 수온이 높게 측정이 돼.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됐어? 한 개 더. 용승과 침강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영향이 있느냐? 바로 해류의 영향이 있는 거지. 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해류, 난류와 한류로 나뉘지요. 자, 선생님 요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난류는 뜨신 물이야, 찬물이야, 얘들아? 난류는 뜨신 물입니까, 찬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컴퓨터 마주하고 뜨신 물요 했는 친구는 창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난류, 얘들아, 뜨신 물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얘기하면 안 돼. 왜요? 해수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위도라고. 그러면 동일한 위도를 가정하였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뜨신 물이라고 얘기해야지. 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난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 뜨신 데에서 왔는 애라 그랬잖아.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친구. 야, 쌤 왜 이렇게 웃기노? 야들 카메라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웃기거든. 넌 더 웃기겠지. 미안합니다. 시국이 이런 거를. 정신 차려볼게. 다시. 한류는 어디서 왔는 거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위도, 추운 동네에서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는 친구야. 그러면 봐. 동일한 위도를 가정하였을 때 그때 누가 더 뜨시다고? 난류가 더 뜨시다고. 그러면 한류가 동일한 위도를 가정하였을 때 더 찼겠지. 그러면 동일한 위도 선상에서 난류와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뜨시고 상대적으로 더 차갑고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등수온선은 대체적으로 위도와 나란하지만 용승이나 침강이나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씩 꺾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됐니?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등수온선 그래프 같이 한번 봐주면은 좋겠어요. 자, 다음은 해수의 연직 분포. 앞서서 이야기했던 수온에 대한 이야기는 지구 전체에서 이제 위도별로 해수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표층 수온의 분포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해수의 층상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는 거야.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출발을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요. 당연히 태양에 의해서 해수의 온도가 데워지는 거다 보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표층이 수온이 높을 것이고 이 표층으로부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겠지요. 그러면 수온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3개 정도의 층을 나뉘는 층상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 그럼 자, 1번 층, 2번 층, 3번 층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이 해수를 섞어 놓았다는 소리지. 여러분들 욕조 같은 데다가 물 받아놓고 목욕할 때 내가 이제 한참 놀다 보니까 차가워졌어. 그러면 발꼬락으로 움직여가지고 물을 탁 틀겠지. 그럼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때 욕조 안에 물이 1초 만에 다 같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 발끝은 굉장히 뜨겁고 몸 쪽은 굉장히 차갑고 이때 여러분들이 발로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은 전체 욕조의 수온이 비슷하게 맞춰지더라. 즉 해수의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섞어주었다. 누가 섞었느냐? 누군가에 의한 혼합이 발생하였는 층이다 해서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누가 섞었느냐? 바람이 섞었다.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층이다. 되겠지요? 그러면 바람이 만들어내는 층이니까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이 잘 발달할 것이다.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는 것은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와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둘은 서로 비례관계에 놓여있다.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면 좋아. 저위도와 중위도를 비교해보자. 저위도와 중위도. 둘 중에는 어디가 더 두꺼울까? 중위도가 더 두껍습니다. 적도 부근은 적도 무풍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은 바람이 별로 없는 거지. 바람이 세기가 약해 혼합층의 두께도 얇게 나타나는 거야.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얘들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바람이 더 세다?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바람이 더 세요. 겨울철에 발달하는 북서계절풍이 여름철에 발달하는 계절풍보다 세기가 더 세. 그러면 여기가 바람의 세기가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도 두껍게 발달한다.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2번 층입니다. 혼합층에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야. 수온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한자 약층을 씁니다. 약자를 갖다 써요.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수온 약층은 갑자기 수온이 변하고 있어. 근데 이리 봐봐. 쌤이 요 표층이랑 나름의 심층을 두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둘 중에 누가 따뜻한 물이지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니까 위쪽의 물이 더 따뜻한 형태의 물이 되겠지요. 아래쪽이 찬바닷물이 되는 거야. 뜨신 물은 얘들아 천천히 유체는 따뜻하면 밀도가 어떻다 그랬지요? 작다. 따뜻하니까 분자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지요? 밀도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이야. 가벼운 놈이 위에 둥둥 떠있네. 그럼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찬 놈은 밀도가 커요. 빡빡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럼 무거워. 무거운 놈이 밑에 있네? 밑에 가만히 있는 거지. 즉 위에 놈은 위에 놈대로 가만히 있고 밑에 놈은 밑에 놈대로 가만히 있어. 이게 뭘 나타낸다?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안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봐. 위에 혼합층 있어요. 아래쪽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심해층 놓여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우리의 수온약층이 굉장히 안정된 형태로 놓여 있는 거야. 옆에 억수로 까부는 친구 있고 옆에 억수로 까부는 친구 있어도 선생님같이 안정적이고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얘네 둘 사이에 내가 가로막아 줄 수 있다는 소리지. 얘네 두 층 사이에 수온약층이 딱 막아주는 거야. 즉 그걸 정리해서 말로 표현해보면 위 아래층 두 층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을 주의하세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억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두 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을 억제해 주는 거야. 왜? 너무 안정하니까. 왜? 수온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니까. 되겠지요? 마지막 층은 심해층이야. 깊은 바다층이라 그래서 심해층이고, 심해층은 태양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수온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뭐 수온의 변화가 없어. 대신에 요거는 좀 기억해 줄래? 심해층은 수온이 굉장히 낮은 층이니까 당연히 밀도가 엄청나게 높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심해층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어디서 왔을까 얘가.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극지방의 표층 해수가 침강하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날 봐봐. 여기가 극지방이야 얘들아. 쌤 극지방의 표층 해수야 지금. 그럼 난 극지방의 표층 해수니까 표층 해수의 수온도 어때요?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지. 수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래요 얘들아. 그러면 표층의 해수가 밀도가 크겠지. 무겁다 이 말이지. 무거운 놈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구 가라앉는 거야. 극지방의 표층 해수는 수온이 매우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침강. 극지방의 표층 해수가 침강하여서 깊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 우리 요 뒤에서 이어서 배울 심층순환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봐. 극지방에서 가라앉는 해수가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전 세계 바다를 심층 해수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전 세계 어떤 위도에서든지 간에 심층 해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극지방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따라서 어떤 위도에서든지 심해층의 수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극지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리되겠니? 그럼 봐봐. 쌤이 요 그래프 상에서 다른 위도를 한번 그려볼게. 다른 위도. 요거는 그냥 중간띄기니까 쌤이 중위도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럼 자, 저위도 지역, 적도 부근입니다. 당연히 표층의 수온은 중위도 지역보다 더 높아야겠지요. 여기가 저위도의 시작이야. 근데 잘 봐.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다? 얇게 나타나는 거지. 혼합층 얇게 나타나고 수온이 쭉 떨어져서 심해층은 거의 비슷하게. 됐어? 한 번 더. 고위도 지역은 어때요? 극지방입니다. 표층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거야, 그냥. 즉, 고위도 지역은 표층의 수온도 워낙에 낮기 때문에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되겠지요? 그러면 고위도 지역, 중위도, 저위도 비교할 수 있겠니? 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쌤이 위도별로 요거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적도 부근이야. 여기가 중위도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90도. 양극입니다. 자, 적도 부근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게 나타나고 수온약층은 그저 그렇게 나타나겠지. 중위도 지역은요, 혼합층 두껍게 나타나고 수온약층 뭐 그렇게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잘 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혼합층, 요 아래층이 수온약층. 극지방은 표층에서부터 전부 다 심해층의 형태다. 그림 이해되겠니? 요 그림으로 나오든지 요 그림으로 나오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자,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 라는 것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다 였었지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수온약층,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봐봐.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야. 근데 쌤이 아까 시작하면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도와 상관없이 수온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 즉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려면 심해층의 온도는 비슷하다 보니까 표층의 수온이 높을수록 잘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니? 그러면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는 동네는 어디다? 표층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어디? 저위도 지역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잘 발달한다 라는 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형성된다 였었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표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수온 차이만 나면 돼. 무슨 말이냐면 두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자료를 주어주고 얘네들 간에 누가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두께 필요 없어. 표층하고 심층 사이에 이 수온의 차이만 보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요? 수온약층이 발달하고 말고에는 두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리되겠어? 그럼 봐. 해수의 수온에서는 수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뭔가? 태양 복사 에너지였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수온이 높겠지.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수온이 낮겠지. 그게 대체적인 분포라고. 그래서 수온이 동일한 지점을 이었는 선, 등수온선이 위도와 대체적으로 나란하게 나타난다. 근데 대체적이라는 말은 이거 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지? 용승 내지는 침강 혹은 한류와 난류, 즉 해류의 영향도 있었더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해양의 이 심층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연직 분포까지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쌤이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염분과 수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염분과 수온을 정리하면서 얘들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그죠? 그럼 그 3면 중에서 수온이나 염분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얘들아 수온은 우리나라 여름철이 더 높을 거야. 여름철과 겨울철을 비교했을 때 여름철이 당연히 수온이 더 높겠지요. 그럼 염분은 어떨까요, 얘들아? 자, 외우지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염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닷물의 양과 염류의 양. 근데 염류의 양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대. 바닷물의 양을 보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또 머릿속에서 괴롭히는 게 뭐냐면 난류와 한류를 떠올렸을 때 난류, 뜨신 물, 증발량 많으니까 오케이. 여름철 증발량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둘 중에 강수량 어디가 더 많지 얘들아? 여름이 훨씬 더 많지요. 이 우리나라의 특성인 거야. 당연히 여름철에 수온이 높고 따라서 증발량 많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름철에 강수량이 훨씬 더 치중되어 있다는 소리야. 따라서 염분값은 어떻게 된다? 겨울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지. 되겠어요? 수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수온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난류의 영향, 우리가 뒤에 가서 이 표층순환까지 다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일단은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나라 3개의 바다 중에 어디가? 남해 바다가 가장 난류의 영향을 연중 내내 받아요. 따라서 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남해 바다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잡아 놓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거 보고 해석하는 게 주로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더. 몇 가지의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형성됩니다. 그거 우리 조경수역이다. 들어봤지? 굉장히 훌륭한 어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조경수역의 위치. 무슨 말이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조경수역이지요. 오늘 여름이야 만약에. 그러면 한류에 영향이 세요? 난류에 영향이 세요? 당연히 여름은 더우니까 난류의 영향이 세. 그럼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조경수역의 위치가 위로 북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겨울철이에요. 한류의 영향이 더 세겠지요. 그럼 밑으로 밀어붙여. 이거 뭐야? 남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혹은 우리나라 동해, 남해, 서해를 가지고 염분을 비교해볼까? 염분 한 번 더. 여름과 겨울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는 동해, 남해, 서해의 비교야. 세 개 중에서 자 천천히 생각을 해봐봐. 너 스스로가. 염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 바닷물의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름철, 겨울철 강수량 때문에 이런 분포 나타난다 그랬지요. 근데 강수량이 서해가 더 많이 내리고 남해가 더 많이 내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강수량 외에 다른 뭔가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서해 바다로 대부분의 육수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이 전부 다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지요.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수도 주로 서해 바다로 빠지잖아. 따라서 염분은 서해 바다가 제일 낮은 거야. 근데 남해와 동해의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남해와 동해의 분포는요.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알겠나? 그 시기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해 바다에 채 덜 빠졌는 하천수가 어디로? 남해 바다로 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염분의 분포는 서해, 남해, 동해 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와 동해는 얼마든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되겠지요?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해수의 성질 정리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밀도야. 쌤이 앞에 소온이랑 염분을 잘 잡아 놓으면은 밀도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랬어. 왜냐면 우리의 밀도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바로 수온과 염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압도 있어요. 물의 압력. 따라서 깊이 들어갈수록 바다에서 이제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물이 눌러주는 힘이 수압은 더 증가하겠지요. 따라서 깊어짐에 따라서 밀도는 계속 커질 거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밑에 있는 그러니까 깊이에서 해수의 이 연지 구조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해수가 밀도가 더 작다는 게 말이 되겠나? 밑에 놈이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밀도 작으면 가벼운 거잖아. 가벼운 놈은 어디로 온다고?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밑에 놈이 밀도가 작으면은 위아래에 순환이 발생할 거야. 대류가. 그럼 위에 어떻게든지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수압의 분포랑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지. 수압은 별로 중요치 않아. 요것만 볼까 얘들아? 그럼 자, 내가 해수의 밀도를 높게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얘들아. 수온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차가워야겠지요. 수온이 낮은 물, 차가운 물이 밀도가 크다. 됐어? 염분은 어떨까요, 얘들아? 해수의 밀도를 높이고 싶어. 밀도가 크다요? 그럼 무슨 말이야? 빡빡하다 이 말이지요. 해수가 빡빡하게 있으려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염류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게 좋겠지. 따라서 염분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럼 봐. 밀도의 분포를 쌤이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수온과 염분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위도별로 주어져 있고 연직에 따른 분포가 주어져 있어요.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잡아볼까 얘들아? 해수의 특성이잖아 우리가 지금. 해수는 우짜둔동 염류가 녹아있는 물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보다는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야의 밀도가 1.0 그냥 맹물이 1이잖아. 근데 1.03 뭐 얼마부터 1.02 잠깐만요 쌤. 해수의 밀도는 1.025 얼마부터 시작해서 1.030 얼마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물론 값을 외울 건 아니야 우리가. 대신에 맹물보다는 밀도가 클 수밖에 없다. 왜? 염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되겠지요. 그럼 자 쌤이 위도에 따른 해수의 밀도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수온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가운데 지역이 적도 부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극지방이야. 여러분들 교재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면 왼쪽이 남반구, 오른쪽이 북반구. 됐지요? 그러면 자, 수온의 분포가 적도 지방이 더 높고 극지방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대. 그럼 만약에 수온만이 영향을 끼친다면 마찬가지로 얘하고 완전하게 대비되는 그래프가 그려줘야겠지요. 수온하고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근데 밀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거 마찬가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얘들아? 해수의 밀도는 수온하고 거의 반비례야. 근데 마찬가지. 여기에 그래프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어딘가가 있잖아. 그러면 수온 말고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았겠지. 이해되겠니?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 북반구 지역의 밀도가 갑자기 쭉 줄어들었어. 수온은 낮아지고 있는데 밀도가 똑 떨어졌다? 라는 말은 염분의 영향이 있다는 거지. 그럼 자, 외우는 게 아니야. 자료를 해석해 봐봐. 수온이 낮아졌는데도 밀도가 같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염분이 뭐다? 염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았겠지. 북반구 염분 왜 낮았겠니 얘들아?
아니 극지방이잖아. 우리 아까 해수의 염분을 결정짓는 거 극지방에서 뭐라 그랬지 얘들아? 해빙의 영향이 있었겠지. 됐어? 그러면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럼 자, 이번에는 심층의 해수에서 밀도와 온도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서 수온의 분포가 1층, 2층, 3층의 영향을 가진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럼 여기서 밀도 분포는 어떻게 그려진다? 밀도. 수온이 가장 높은 표층에서 그래프를 수온과 밀도, 여기는 깊이 라고 했을 때 밀도가 낮다가 쭉 높아져서 다시 일정하게 그려지는 이런 분포. 빨간색 그래프가 밀도 그래프고 노란색 그래프가 수온 그래프입니다. 문제 없지요? 그럼 봐. 우리가 앞서서 수온이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층,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수온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그 말은 밀도의 변화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겠지요. 그 말인즉슨 야는 밀도도 갑자기 변하는 층이야. 뭐라 부를까요? 밀도 약층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라면은 밀도 단원에서 우리한테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 일로 와. 자, 앞서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거는 요게 되겠죠. 바로 수온과 염분의 그래프야. 그래서 수온 염분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TS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밀도에는 수온이랑 염분이 둘 다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세로축에다가 수온을 넣고 가로축에다가 염분을 때려 넣었어. 잘 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진대요. 위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대요. 그럼 봐. 수온과 염분이 둘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온이 같더라도 밀도는 다를 수 있어. 왜? 염분이 다르면. 마찬가지. 염분이 같더라도 밀도는 다를 수 있어. 왜? 수온이 다르니까. 되겠지? 그럼 봐. 수온과 염분에 모두 영향을 받는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지는데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동일한 지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등밀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봐. 수온과 염분의 분포로서 밀도를 표현해 놨는 그래프를 수온 염분도 내지는 TS도라고 부르고, 이게 문제에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쌤이 한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A, 요거 B,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어 얘들아. C.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선을 하나씩 그어볼게. B와 C는 거의 비슷하게 있지만 조금은 값이 다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A, B, C 각각의 물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마다 자주 만나는 표현일 텐데 수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물 덩어리, 수괴. 그러면 물 덩어리 A, B, C를 내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수계 A, B, C의 수온을 비교해 봅시다. 물의 온도, 세로축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대요. 제일 높은 수온 누구? 우리 B가 수온이 제일 높네요. 두 번째 누구? A고 C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 염분값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가로축 가지고 읽어주면 돼요. 쌤이 헷갈릴까봐 선을 그어줬는 거야. 누가 제일 커요? 염분은 B가 제일 커요. 됐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순입니다. 이때 밀도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얘들아? 수온과 염분이 각각 다르더라도 밀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등밀도 선상에 놓여 있어. 그 말은 두 개의 밀도가 같다는 소리지. 반면에 우리 C는 어때요 얘들아? 더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있지요. 오른쪽 아래라는 말이 뭐냐면 염분 높고 수온 낮아지는 거야. 다시 TS도상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온다? 염분 높고 수온 낮은 거지. 밀도 커요 작아요? 밀도 커지는 거야. 즉 TS도상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A와 B는 동일한 등밀도 선상에 있고 C는 그거보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지요. 즉 밀도가 C가 제일 크다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되겠어요? 물론 문제에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수온과 염분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는 그래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TS도가 문제 내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진짜 많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막 섣불리 그런 변형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얘들아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때려 넣어. 정리를 해. 그리고 나서 다른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수온과 밀도의 관계, 염분과 밀도의 관계.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거를 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복잡한 거부터 막 머릿속에 때려 넣으려고 막 발동동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되겠지요? 다시 온도와 수온과 밀도, 염분이 다르더라도 밀도는 같을 수 있다. 그럼 등밀도 선상에 놓여진다.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막간을 이용하는 퀴즈 하나. 자, 만약에 두 물 덩어리를 더했어. 밀도가 동일한 두 개의 물 덩어리를 더해 보았다고 얘들아. 그러면 무조건 밀도는 다시 같아질까요? 왜 이렇게 그래프가 안 예쁘게 그려지지 오늘? 자, 예를 들어서 요게 그냥 특정 밀도야. 난 얼마인지 나도 몰라. 요거 두 개의 물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A, B는 헷갈리니까 요거 내가 나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의 물 덩어리를 더했어요. 자, 세로축은 수온이고 가로축은 염분이라. 천천히 한번 판단해 볼게요. 두 개의 물 덩어리를 더했어. 염분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절반이 되겠지요. 절반. 문제 없지? 마찬가지 수온 그래프, 나 그래프와 가 그래프 나눴을 때 두 개 더했어. 수온 절반. 됐니? 그럼 봐. 염분 절반, 수온 절반 되었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인 거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똑같은 물 덩어리를 두 개 더했다고 해서 동일한 밀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찌끔 오른쪽 밑으로 내려왔네. 밀도는 커지는 거야. 됐어? 등밀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잖아. 약간 휘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또 동일한 밀도의 물 덩어리를 더하더라도 밀도 값은 커진다. 정리할 수 있겠지요? 이건 뭐 약간의 꿀팁. 됐어요? 넘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디다. 자, 마지막. 용존 기체. 용존 기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해수에는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는 기체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따질 수는 없고 두 가지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따라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량, 용존 산소량.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량, 용존 이산화탄소량. 이렇게 표현하면 돼. 마찬가지 얘도 수온이나 해수의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물론 수압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은 요거 별로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되겠지요? 그럼 자, 당연히 수압은 어떨수록 잔로가 들어가겠어요, 얘들아. 수압은 클수록, 그 다음에 염분은 낮을수록. 왜? 염분이 낮다라는 말은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소리야. 그럼 기체 잘 녹을 수 있겠지요. 수온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잘 잡잖아요, 얘들아. 수온은 한류와 난류에서 했잖아. 한류에서 용존 기체의 양이 더 많다 그랬지요. 수온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 자체가 커져요. 마찬가지 염분도 낮을수록. 되겠어요? 그러면 수온 낮을수록 용존 기체량 많을 거고 염분 낮을수록 용존 기체량 많을 거야. 정리되겠니? 그럼 봐. 그래프 상에서 산소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깊이 들어갈수록, 먼저 산소부터 예를 드는 거야.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바다의 연직 분포입니다.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기체의 양을 이야기해 볼게요. 용존 기체량. 자, 해수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연직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용존 기체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산소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염분은 사실 깊이에 따라서 변화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그럼 염분 배제해. 수온에 따른 분포를 생각해봐. 밑으로 들어갈수록 해수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용존 기체량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져야 돼. 근데 잘 봐. 산소의 양 분포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앞에서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게 그려져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들어갈수록 산소의 양이 증가해야 돼, 지금 그래프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지. 그 말은 요거 외에 영향을 끼치는 뭔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산소래요, 얘들아. 산소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봐. 쌤이 요거를 그냥 크게 표층, 중층, 심층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표층에는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왜 그럴까? 왜? 표층에는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체가 많이 살아. 그리고 생물체가 태양빛을 받아. 그러면 태양빛 받아서 생물체 뭐 하지요? 광합성하는 거죠. 광합성하면 뭐 만들어내지요? 산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표층에 생물체가 많이 살고 표층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 열심히 하고 산소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겠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는 대기와 맞닿아 있잖아, 지금 표층의 수니까. 그러면 대기에서 용해되어 들어온 거지.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는 산소가 해수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서 용해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기에서부터 용해되어 들어오는 친구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소에 의해서 표층 해수에서는 산소의 양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야. 그럼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는 왜 산소의 양이 억수로 적지?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질 않아. 표층 해수에 의해서 이제 점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중층에 들어오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없어. 그 말은 광합성 안 하는 거야. 광합성 안 하고 대기로부터 용해되어 들어오는 친구들도 없겠지. 근데 아직까지 생물체는 어느 정도 산단 말이야. 따라서 생물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광합성은 못하고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일단 숨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용은 한다는 거지. 혹은 요 중층에서 죽었는 동물들, 사체들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산소가 소모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지는 못하고 쓰기만 열심히 써제끼니까 그 양이 훅 줄어드는 거지. 됐어? 그리고 심층에 오면 다시 조금 늘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산소가 다시 늘어난다. 혹은 이런 이야기, 우리 아까 전에 해수의 연직 구조 이야기할 때 심층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들아? 극지방으로부터 왔다고. 극지방에서 내려와서 이까지 공급되었어. 극지방의 표층 해수잖아. 산소 많았겠지. 걔네들이 여기까지 왔는 거야. 즉 극지방의 해수로부터 공급받은 산소와 밑에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양이 다시 늘어날 거고, 또 한 가지 더. 여기는 생물의 활동이 거의 없어. 따라서 산소가 굳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 되겠나?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으로 들어갈수록 쭉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지금 요 위에다 적을게요. 이산화탄소는 용존기체의 양의 기본적인 영양 조건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보면 돼.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지요. 그러면 그 양이 늘어나는 거지. 물론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또 있습니다. 표층에서는 아까 생물체의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다며. 그러면 광합성 활발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써버렸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은 거야. 표층에서는. 되겠지요? 다른 어떤 요인들을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표층에서의 양이야.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변하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고, 오케이, 잘 알겠어. 근데 표층 자체에서의 양을 비교해보자면 단순하게 이 그래프만 보고 산소가 더 많네?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 보면 산소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이 아예 단위가 다릅니다. 맞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기체의 용해
기본적으로 기체 자체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가 더 많이 녹아요. 즉 심층에 따라 연직 분포에 따라서는 야의 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표층 자체에서만 따져보자면 누가 더 많다고?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 왜? 기체 용해도 자체가 야가 더 많거든.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해수의 특성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자꾸 여러분하고 만나니까 쉽지는 않아요. 막 칠판 쓰는 것도 쌤 원래 하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고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도 좀 어려워. 근데 어떡하겠니 얘들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내용 놓치지 않도록 제발 정리 좀 열심히 하고 요 뒤쪽에 보면은 문제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쌤이 지금 요 시기에는 따로 막 숙제를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여러분들 요 내용 맞춰가지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끝내면은 우리가 대기와 해양의 변화단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앞에서 우리가 유체단원 했던 문제라던가 뒤쪽에 이제 해수의 특성 문제라던가 여러분들이 풀어 오겠지? 그러면 풀고 질문할 게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적어.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있으면 바로 와서 체크할 수 있도록 챙겨볼게요. 알겠지요? 질문 체크, 그러니까 질문을 댓글에라도 적어 놓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그거 좀 챙겨가지고 따로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을 하든지 할 테니까 막 어떡하지 하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학원 쪽으로 연락을 하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